자, 전반부에 우리가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또 그것이 지닌 국제 정치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 외교적인 협상력, 그리고 핵무기가 역설적으로 전쟁을 방지하는 또 그런 공포의 균형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모르데차이 바누누가 무려 18해 동안 감옥을 옥고를 치르면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전 세계의 어떤 나름대로 그 경종을 울렸지만 지금도 핵무기는 계속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고, 문제는 미국이 핵에 관해서는 예전보다 더 완화된, 좀 더 핵무기를 폐기를 하는 쪽이 마땅해. 뭐 이런 쪽의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자, 초강대국 미국의 공세적 핵정책이라고 했는데요. 핵무기는 사실 핵무기를 가진 나라한테 쓰겠다고 위협하면서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재래식 무기로 우리 미국이 안보 위협을 받으면 핵무기도 사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마치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게 하는 그 위협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NPR이라는 게 핵태세 보고서라고 해서요.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한 번씩 이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핵정책을 보고서 이 문서 형태로 나름대로 결론을 짓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트럼프의 이런 공격적인 핵정책이 사실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트럼프 와서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자, 오바마, 부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 이거 참 굉장히 험악한 얘기죠. 2001년도에 9.11 테러를 겪고 난 뒤에 그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얘기죠. 오바마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부시는 핵을 가지 않는 나라에는 공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이란과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없어는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공격적인 얘기죠. 이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핵무기 개발도 안 했는데, 개발했다고 말도 안 하고, 지금 석유를 수출하면 우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하여튼 미국은 핵무기를 여차하면 쓰겠다. 그런 것이죠. 자, 이제 트럼프는 끝났고, 바이든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2024년 초에 NPR, 이 핵태세 보고서가 나오면 그 내용이 어떨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미국은 이 핵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냉전 시대가 끝난 뒤에 그 유일 초강국의 모습을 그대로 외교 정책에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질서를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할 그런 어떤 강대국의 모습이 아니라 패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죠. 그게 대표적인 게 2003년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인데요. 네, 오바마 때는 이제 조지 부시가 좀 거친 말로 조지 부시가 싸지른 똥을 치우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한 사람이 오바마예요. 자, 그 똥이라는 건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9.11 테러 뒤에 안 쳐들어가도 될, 외교적으로 풀었어도 될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갔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라크를 또 쳐들어갔고, 그래서 미국을 두 개의 전쟁을 하는 전쟁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바마는 어쨌거나 중동 지역에 파병된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고, 그래서 외채
이자 부담을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 그래서 재정을 좀 건전화시키는 쪽으로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지 부시가 해놓은 그런 강공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을 하면서 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거두어들이는 쪽으로, 그래서 조지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오바마 때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 쓰지 맙시다. 중동 사람이 다 테러리스트가 아닌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써서 더 반미 정서를 더 악화시키는가 해서 이 테러와의 전쟁 대신에 특수작전, 콘틴전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콘틴전시 오퍼레이션, 이게 특수작전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말만 바뀌었지 본질, 중동에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어떤 그 작전 이런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아니라 그래요. 자, 하여튼 오바마 때의 모습이 약간 그래도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일방주의를 조금은 거두어 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트럼프는 또 다시 그 오바마 뒤집기로 가서 조지 부시보다 더 강한 그런 대외 강공책을 펴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의 핵 협상을 뒤집고 또 북한을 압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일방적으로 챙겨주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 그런 게 다 이스라엘 챙겨주기에 한 모습이죠. 자, 그런 것이 미국이 사실은 이 냉전이 끝나고서 초강대국으로서 좀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강대국의 어떤 힘의 그 파워 폴리틱스, 힘을 가지고 국제 정치를 끌어가는 그 일방적인 모습이 좀 여러 가지로 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죠. 유엔 국제연합에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국제연합을 끌어가는 사무국장, 사무국장에 우리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그러죠. 유엔 사무총장도 미국이 싫으면 그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부트로스 갈리라고 이집트 출신의 외교관인데요. 이 사람은 소련이 무너진 1990년대 초에 유엔 사무총장을 하다가, 보통 유엔 사무총장은 5년, 임기가 5년인데 5년하고 또 5년을 자동은 아닙니다만 다시 또 연임을 하는, 보통 그렇게 연임을 하죠.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5년에서 10년을 하셨고요. 그런데 부트로스 갈리는 그동안 계속 10년씩 하던 그 유엔 사무총장을 5년밖에 못했어요. 왜냐? 탈냉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좀 너무 패권적인 그런 일방주의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총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좀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유엔은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한다. 미국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 사람 말씀에 미국이 휘둘리지 말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뜻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연임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여기 써 있습니다만 USA is the President of UN, 이 말이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미국은 이 소련이 무너진 1990년대 이래로 일방주의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냈는데요. 전 세계 비난을 무릅쓰고 미국 혼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인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인지뢰, 이 사람 발목 다치게 하는 이 발목질을 포함한 대인지뢰를 우리 금지하자. 그래서 이때 이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통과시키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이 전 세계 평화운동가들이 또 ICBL이라는 단체에 모여서 활동하다가 노벨 평화상을 그때 받았죠. 97년도에. 근데 그 협약을 미국은 따르지 않고, 또 기후협약, 이것도 도쿄의정서도 거부하고, 또 ICC 이거에 대해서도 또 반대를 했어요. 국제형사재판소, 전쟁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어요. 이 로마 협약이라는 게 국제형사재판소로
그 유엔에 보면 헌장이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 로마 협약의 로마 협약이라는 것이 국제 형사재판소의 기본 헌장이죠. 근데 이 속에 이 전쟁 범죄를 규정할 때 무엇을 전쟁 범죄를 하느냐? 일반 사령관이 정치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 그 국제법을 무시하고 하는 거, 그 전쟁 범죄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침략 행위에 관해서 이 미국이 사실은 2003년도에 이라크 침공도 ICC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전쟁 범죄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행위를 좀 더 너무 포괄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그 트집을 잡으면서 ICC의 그 로마 협약을 비준을 거부했어요. 이것도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미국이 혼자 거스른 거죠. 그리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땅 밑에서도 해서는 안 돼 하는 것을 이 대통령은 물론 서명했습니다만은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비준을 못 받았죠. 그리고 고문 방지 협약, 이것도 사실은 9.11 테러 뒤에 아프간 쳐들어가면서 알카에다, 탈레반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테러리스트 의심받고 알카에다의 요원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조차 쿠바의 관타나모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문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고문 방지 협약이 나왔는데 이거를 또 지지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라크를 침공하고, 또 도쿄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데 이어서 트럼프가 파리 협약도 거부했죠. 유네스코도 탈퇴하고. 유네스코 왜 탈퇴했습니까? 이 문화기구인데 세계 문화유산 같은 거를 유네스코에서 정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이 팔레스타인 중부의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그 도시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정하는데, 그 헤브론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의 묘소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묘소가 이렇게 가운데가 갈려 있어요. 벽이 들어서 묘소를 한가운데 놓고 가운데 벽들이 차여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방에 걸쳐서 아브라함 묘소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만, 원래 그 조상이 아브라함을 유대인도 조상이라 여기고 팔레스타인 사람은 조상이라 여기는데, 거기에 조상 참배로 와서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절반으로 갈라가지고 두 개의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아브라함 묘소가 있고 또 여러 고대 문화유산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거기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정할 때 어느 소속으로 할 것이냐 할 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거기를 실효 지배하니까 이스라엘 명의로 해주세요 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뭔 소리야? 거기가 팔레스타인 땅이잖아.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으로 명의를 줬어요. 이스라엘이 막 그거 가지고 떠들고 하니까 트럼프도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고 이스라엘도 탈퇴하고 아주 이랬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금지 협약을 아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단체 아이캔, 그 단체가 추진했던 그 금지 협약도 지지를 거부하고, 이게 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2018년도에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중동 땅에 지도상이 없던 그 이스라엘이 지도상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동과 서로 나눠져 있죠.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그래서 서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렇게 분단 도시처럼 돼 있죠. 물론 이스라엘이 거기를 양쪽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예루살렘은 이 어느 곳에 속하지 않는 국제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47년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땅을 분할하자 하는 그런 안이 나왔을 때도 예루살렘은 공동의 도시다. 이거는 국제사회가 가난한 도시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분할안에 놨는데, 이게 지난 70년 동안 존중은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대사관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면 한국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텔아비브 지중해변에 있는, 프랑스, 영국, 중국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나라의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어요. 그런데 미국 대사관도 2018년도에 예루살렘 옮겨가기 전까지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이거를 옮겼어요. 자, 옮긴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단순히 대사관 건물을 옮기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국제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은 서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소유권을 놓고 다투는 곳이고, 또 언젠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면 독립국가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그 곳에 미국의 대사관을 떡 박아놓으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유권을 미국이 먼저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죠. 하여튼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욕을 먹었지만 그중에 또 한 가지를 추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강대국, 탈냉전 시대에 지난 30년 동안의 초강대국,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앞서 살펴본 대로 환경에 관련된 무슨 도쿄 정사나 파리 기후협약이나 또 핵무기 금지 협약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은 강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평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하게 되지요. 그거를 미국의 학자들도, 미국의 평화운동가들이나 학자들도 걱정을 합니다. 자, 여기 트럼프는 흔히 이 사람이 아메리카 퍼스트, 입만 열었다 하면 미국의 이익을 먼저 챙겨야 한다. 우리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특히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기도 쓸 수 있고, 그 어느 누구하고도 허락이나 상의할 필요도 없어. 유엔도, 이건 두 번째 문제야. 미국이 먼저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의 정치학자 아이켄베리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의 일방주의는 세계 정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지적은 이 사람이 무슨 이란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 아니죠. 미국의 합리적인 정치학자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세계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참 걱정스러운데요. 특히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챙겨주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엄청난 전쟁 범죄를 그동안 많이 해왔죠. 2009년도에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폭격해가지고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죠. 저도 그때 취재를 갔었는데요. 그 2014년도, 그리고 계속 작년, 올해 할 것 없이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의 이 무차별 총격이나 폭격에 죽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해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여러 번 상정이 됐는데, 할 때마다 뭐 합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거부권, 이른바 비토 파워가 이스라엘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그건 일종의 국제법이고 그걸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비켜나가 있죠. 그러면서 미국은 또 이스라엘에 엄청난 군사훈련을 해줍니다. 해마다 30억 달러를 그동안 쭉 해오다가 2019년부터는 액수를 더 늘렸어요. 트럼프 때. 미국 의회도 공화당, 민주당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서로 앞다툽니다. 왜? 그렇게 앞다퉈야
발언을 해야 뭐가 들어옵니까? 의원들한테 정치 자금 지원이 들어오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유대인들은 또 친이스라엘이고 돈이 많으니까요. 예전에 2008년도까지는 경제원조 1대 군사원조 2, 경제원조 10억, 군사원조 20억 이렇게 줬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 중산층은 보통 자가용이 한두 대는 기본이고 집도 번듯한 2층 집에 하여튼 잘 삽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이스라엘이 높아요. 1인당 GDP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 사는 나라인데 미국은 어떻게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를 제쳐놓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제일 많은 원조를 줄까? 고개를 가뜩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미국 안에 있는 친이스라엘 유대인들 포함한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돕기 때문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건네준 이 83억 이 현금은 아니에요. 현물입니다. 현물이라 하면 뭐겠어요? 전투기, 탱크 이런 거죠. 이런 그 군수 물자가 누구를 향해서 겨눠지느냐? 바로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 민중들이다. 이걸 미국을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반미 정서, 반미 감정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민주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보시죠.